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클래스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이 4월 11일인데요. 오늘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라는 기구가 설립된 임시정부 창립일이기도 합니다. 그 암흑한 일제의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우리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조선의 건국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표로 한번 좀 연표로 보면 1388년 이성계와 이성계를 따르던 혁명파 신진사대부들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했다. 그리고 1391년에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를 개혁하면서 경제적인 실권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의 건국을 반대하던 정몽주와 같은 이런 세력들, 반대 세력을 제거하면서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다라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역성혁명이라는 말은 신하가 왕을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혁명을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역성혁명을 통해서 건국된 조선은요, 조선을 건국한 신진 4대부들의 기본적인 이념이었던 성리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치 체제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잖아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정치에서 중요한 덕목이 바로 뭐냐면 민본이라는 말이에요. 민본.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 백성들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정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반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관은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느냐의 관점인데, 화이론적 세계관이란 말이 나와요. 화이론은 뭐냐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중화민족, 전 세계 이제 자신들 중국의 민족이 중심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이민족, 오랑캐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중국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런 세계관을 화이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선도 받아들이게 되면서 조선이 직접적으로 중화민족은 아니잖아요. 중국인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선은 작은 중화, 작은 중국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명나라보다는 뭐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명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우리 주변 국가들에서는 나름의 중화 민족 같은 존재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힘이 있던 명나라의 중심이 되는 국제 질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한테 조선의 태종 이후에는 4대 조공 관계를 책봉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선을 건국한 임금들, 건국하고 통치 체제를 정비한 임금들을 좀 정리해야 되고요. 별표 두 개를 쳐놨듯이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입니다.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천도하죠.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오늘의 서울인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가장 나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재상,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왕 밑에 최고의 신하들 중에서 이제 최고의 신하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재상인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요, 조선의 웬만한 것들을 다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했던 인물인데요. 정도전이 꿈꿨던 나라는 이런 나라였어요. 고려건 조선이건 기본적으로 왕조 국가라고 하거든요. 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국가인데, 이 왕조 국가는 왕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왕인데, 왕조 국가에서 권력의 세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통 왕의 아들들에게 이어집니다. 왕의 가문 안에서 이루어지죠, 대부분이. 근데 이 왕조 국가에서는 왕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나라가 번성할 수도 있고 나라가 쇠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종 같은 훌륭한 임금들만 계속해서 왕이 된다면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번영을 누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폭군이라고 알고 있는 임금들이 막 나타난다면 나라가 흔들리고 위태롭게 되겠죠. 그래서 정도되는 사람은 왕의 개인 역량에 의해서 나라가 잘 되고 아니면 나라가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왕이 아니라
재상이라고 하는 신하들 중에서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신하들 중에 대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신하로 만들어서 뽑아서 그 재상들이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떠한 왕이 되든지 간에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흔들리는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정도전은 이 왕의 권한과 신하의 권한, 그걸 왕권, 신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시켜서 왕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선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도전의 구상에 반발했던 사람이 있으니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바로 이방원이라는 인물이죠. 이방원은 야심가였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능력을 갖췄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전이 볼 때 이방원은 조심해야 되는 인물이죠. 이방원이 왕이 되면 모든 자신의 구상들은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아들은 이제 왕의 후계자인 세자로 지목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는데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성계는 두 명의 부인을 통해서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이방번, 이방석이라는 이제 두 아들들은 배다른 형제였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 그 중에서도 막내인 이방석을 세자로 임명하겠다라고 정도전과 이성계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이방석이 왕이 된 이후에 정도전이 재상으로서 이제 뒤에서 그 이방석을 잘 이렇게 지도하면서 나라의 틀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당연히 이방원이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니, 멀쩡한 우리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이 우리 이방원 외에도 이제 형들이 있었거든요. 형님들도 있는데 저 막내 배다른 동생 저 녀석을 세자로 삼겠다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되니 그게 바로 조선의 왕자의 난이란 겁니다. 왕자의 난. 왕자들이 난을 일으켜요. 이방원 주도로. 근데 왕자의 난은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나는데 1차 왕자의 난 때는 이방원이 이 배다른 방번 형제를 죽이고 정도전까지 제거하면서 사실상 실제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게 1차 왕자의 난이고요. 2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 바로 위에 형이 이방간이라는 이제 형이 있었는데요. 왜 너 혼자 동생 이방원이 너 혼자 모든 권력을 독점하느냐 하면서 이방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실패했던 사건이 2차 왕자의 난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조선의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이 되고요. 그가 바로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 그럼 2대 임금은 어디 갔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2대 임금은 여기 중간에 정종이라는 태정, 태세, 문단세 할 때 정종이 있고요. 이방원은 이제 두 번째 형이었어요. 이 방과라는 인물이 왕에 올랐는데 이 사람도 눈치가 있죠. 사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방원이라는 동생 덕분이니 왕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왕을 이제 이방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이방원, 그가 바로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이 되는 것이죠. 태종이 했던 것 중에 좀 알아둬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육조직계제라는 제도입니다. 육조직계제는 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의 중앙통치기구를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고려는 이성육부라는 체제가 중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운영체제였다고 했잖아요. 조선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의정부고 의정부 밑에 실행하는 부서인 육조다. 그래서 조선의 중앙의 핵심은 의정부 육조체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의정부 육조체제. 의정부는 뭐냐면 고려시대로 치면 중서문화성 같이 나라의 고위 관리들, 즉 아까 말했던 재상이라고 하는 높은 오늘날로 치면 장관급들의 관리들이 모여서 나라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기구가 의정부고요. 여기서 결정된 것들을 실행하는 부서가 우리가 이성육부제 할 때 육부처럼 육조예요. 선생님이 육부는 조선시대는 육조로 이름만 바뀌고 이름은 똑같다고 그랬죠. 보시면 2호 예병 현공 그대로 나옵니다. 2호 예병 현공 하는 일도 거의 고려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부 육조 체제가 조선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데요. 이 의정부와 육조에 그리고 왕에게 이어지는 보고 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와
육조 직계제라는 제도로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여러분, 정도전이 처음에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의정부 서사제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보고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고하냐면 실행 부서인 육조에서 모든 일을 집행하는 부서죠. 자신들의 업무를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에 있는 재상들, 나라의 높은 장관급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라고 불리는 이 세 명의 가장 높은 정승들뿐만 아니라 이제 높은 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 이런 뭐 여러 명의 한 열댓 명 정도의 관리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의정부에서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업무들을 선정을 하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임금이 제갈한 거는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떤 건 하지 마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거. 그 과정을 다시 의정부로 내주면 의정부에서 다시 육조에게 전달하는 체계. 즉, 이 의정부에 있는 재상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돼서 왕이 독단적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만은 없는 구조.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는 정도 전에 이상 말씀드렸죠.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의정부 서사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태종은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보다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중요하지만 왕권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싶었던 거죠. 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태종은요, 이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밑에 그림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말고 그냥 왕에게 바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바로 6조가 명령을 전달받고 6조에서 직접 보고 올려라. 그래서 6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잘 봐주세요.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보고 체계였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6조 직계제 같은 경우는 왕권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왕들이 주로 이러한 보고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이 6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왕들은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이 바로 태종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세조입니다. 좀 이따 세조는 볼 거예요. 세조가 왜 6조 직계제를 할 수밖에 없었냐. 정당성이 없고 명분이 약한 왕들은 결국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보고 체계를 6조 직계제로 채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태종이 의정부 서사제에서 6조 직계제로 넘어가는 첫 번째 임금이다.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양전 사업은 뭐냐면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누구 땅인지를 정확히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 나라의 조세 징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겠죠. 누가 얼마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세금을 정확히 매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태종하면 기억해야 될 법이 바로 호패법이라는 거죠.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호패를 지급합니다. 호패는 일종의 오늘날 신분증으로서 이걸 통해서 어떤 마을에 16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 사는지를 파악해서 세금 징수라든지 군역 같은 것들을 부과하는 활용했던 게 호패법이죠. 오늘날 신분증 같은 겁니다. 신분증 이런 제도를 실시했던 왕이 바로 태종입니다. 그리고 태종 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기도 하죠. 이러한 태종의 왕권 강화 노력 덕분에 그 아들이었던 세종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의 4대 임금 세종은요, 이 아버지와 다르게 6조 직계제에서 다시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의정부 서사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의정부 서사제가 뭐였죠? 모든 중요한 보고사항을 6조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의정부에서 왕에게 가는 보고 시스템이었다. 6조 직계제는 6조에서 왕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고하는 시스템, 보고받고 명령 하달받는 시스템이었다. 기억을 합시다. 이 그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6조 직계제를 했는지 기억을 하자고요. 두 명 있으니까 태종과 세조 외우는 게 편하겠죠. 자, 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면서 왕권과 신권을 추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집현전이라고 해서 궁궐 내에 도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사실상은 이제 책들, 자료들 정리하는 기구로 출발해서 여기서 이제 학문 연구도 하게 되고 세종에게 정책적인 자문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것들을 창제하는 데도 이 집현전 학자들이 큰 공을 세웠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유교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경연이라는 것들을 활성화했던 임금도 세종이라는 거죠. 유교 경전을 공부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자리가 이제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을 협의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우리의 말과 그린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분도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편찬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농사직설이란 거 예전에 종종 보기로도 나왔는데 이 우리나라의 농사 전문가들, 좀 노하우가 좋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걸 정리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농사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책까지 편찬했던 세종의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애민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훌륭한 임금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라는 임금이 이제 왕이 됐는데 문종이 병약해서 금방 사망하게 되고 이 문종이 어린 아들을 왕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나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조선의 6대 임금 단종이었습니다. 단종. 단종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단종에게는 이제 삼촌이 있었죠. 즉 세종의 아들이었고요. 이 문종의 이제 동생이었죠. 이 삼촌이 수양대군이라고 부리던 사람이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자리를 빼앗게 되죠. 그가 바로 조선의 7대 임금 세조가 되는 거예요. 세조 같은 경우는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 신하와 왕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제도였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쨌든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정당성이 없고 명분이 부족한 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신하들의 비판과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 육조 직계제로 돌아가 라고 하면서 다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던 사람이 세조고요. 또 하나 집현전 없애버립니다. 학문 연구 뭐하러 해? 그리고 경연 무슨 왕과 신하가 같이 얘기를 나눠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지 이러면서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기도 합니다. 세조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정책이 이제 직전법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아마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전법이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밑줄이 치워져. 직전법 네모에 들어갈 만한 이제 직전법이고요. 직전법은 1391년에 과전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과전법은요 원래 기본 원칙은 그렇게 수조권을 부여받은 땅을 그 관리가 죽게 되면 나라의 수조권을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반납이 안 되고 계속해서 막 세습되는 거예요. 아들한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전직 관료들한테도 그런 수조권을 부여하다 보니 더 이상 현직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줄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직전법은 전직 관료가 아니라 현직 관료들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제도로 바꾸게 되는 게 이 세조 때의 직전법입니다. 근데 세조가 뭐 정당성이 없고 조카를 죽이고 왕자를 빼앗은 왕이지만 나라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굉장히 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그 영화 관상에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역할이 수양대군이고 그가 나중에 세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조 이후에 예종이라는 임금이 있었고 이제 조선의 9대 임금 성종이라는 임금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성종 때 사실상 조선의 통치 체제의 기틀이 완성됐다, 잡혔다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근데 뭐냐면 세조가 없앴던 집현전을 계승하는 학문 연구기관인 홍문관이란 걸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문관이란 걸 설치하면서 이 조선의 중앙 제도를 좀 보면요. 조선의 3사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고려의 3사는 나라의 재정, 회계 관리하는 3사였는데 조선의 3사는 세 개의 기구, 이 사자가 기구 사자예요. 세 개의 기구를 말하는데 이 홍문관이 이 성종 때 완성되면서 3사가 완성됩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이 사원부와 사관원인데 사원부는 뭐 하는 거냐면 관리를 감찰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이 혹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오늘날로 치면 이제 검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예전 고려시대로 보면 어사대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죠. 그 어사대의 관원들이 하던 역할을 이제 독립된 기구로 떼서 사원부가 하게 했고요. 사관원은 중서문화성의 낭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나라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의 정치를 비판하고 서경, 간쟁, 봉박 같은 권한을 행사했던 그 낭사를 독립시켜서 사관원이라는 기구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조선에서는. 그래서 이 사원부와 사관원이 관리를 감찰하고 국왕의 정치를 비판하고 더 나가서 간쟁, 봉박, 서경 같은 고려시대에 대관들이 하던 역할을 하고 있던 기구였는데 성종 때 이 홍문관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홍문관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개의 기구를 3사라고 부르고 이 3사의 기능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여론 같은 역할을 오늘날의 여론에 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홍문관 같은 경우는 주로 학문과
경연을 담당했고 이 사헌부와 사관원의 역할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에서 오늘날로 치면 권력의 부정과 부패를 감찰하는 기구였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 홍문관 설치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나머지 사헌부 사관원은 그 전에 이미 태종 때부터 독립된 기구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조선의 법전, 조선의 헌법책이 완성되니 그게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여러분 경국대전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한 건 세조예요. 시작해서 완성을 본 건 성종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세조, 편찬이 완성된 건 성종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세조가 완성했다라는 건 틀린 거지만 세조 때 시작되었다라는 건 맞는 보기에 경국대전의 편찬이 완성은 어쨌든 이 성종 때인데 경국대전은 조선에 이 의정부 밑에 선생님이 6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 실행 업무들을 실행하다 보면 뭐 판례들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사례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뭐 이전, 호전, 예전, 병전, 법전자를 써가지고 각각 6개의 부서의 사례들이나 법 같은 걸 정리해 놓고 나라의 통치의 기본이 되는 법을 정리한 법전. 그게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조선은 이로 인해서 법에 의한 통치, 유교적인 통치가 가능해진 나라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2번 보면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초창기에는 나라 초기에는 나라를 운영하는데 왕의 권한과 재상이 왕권과 신권이 어떤 것들을 더 강조하느냐를 두고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왕권을 강조하고자 했던 왕들은 태종과 세조 같은 경우는 육조 직계제라는 체계를 보고 체계로 업무의 체계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반면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하고자 했던 왕들 세종 같은 임금들은 이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세조 이후에는 이제 대부분 육조 직계를 쭉 가다가 11대 임금 중종 때 가서야 이제 의정부 서사제가 복원되기도 합니다. 세조 이후에는 뭐 육조 직계제가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형태였다라고 우리 교과서에도 서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국대전 반포도 밑에 나와 있듯이 세조 때 시작, 성종 때 완성 반포, 법전에 의해서 운영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통치체제의 정비 역시도 별표 2개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통치체제는 일단 시험에 가장 내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수능에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딱 기구들이 나와 있고 역할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정치라는 파트가 우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된다면 단골 출제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 중앙 정치 먼저 보겠습니다. 지방 나중에 보고요. 중앙을 먼저 보면 위에 중앙은 왕의 정점으로 해서 의정부와 육조 이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정부 육조입니다. 여기서 고위관리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실행은 육조에서 한다. 집행한다. 그리고 이 중요한 국왕의 권한을 경제하는 기구가 바로 아까 설명드린 3사였다. 3사 이름 여러분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기구들입니다. 외워두세요.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각자 어떤 역할을 했냐. 홍문관은 학술과 경연 담당, 사관원은 관리 비리 사헌부는 관리 감찰, 그리고 사관원은 국왕을 정치를 견제하는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사헌부와 사관원이 했다. 이 두 개의 기구 그리고 이 두 기구의 이러한 국왕 정치 비판과 관리 감찰을 서포트했던 게 홍문관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있듯이 의정부와 육조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3사에서는 언론 기능처럼 국왕도 아니면 특정한 세력들의 권력이 커지는 것들을 견제하고 부정과 독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되고 경연이란 거 아까 얘기했죠?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경전, 유교 경전을 있고 토론하면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을 회의하는 그런 제도였고요. 상소는 뭐냐면 뭐 나라의 잘못된 비판하거나 고발해야 될 게 있으면 신하들 올리는 겁니다. 임금의 상소문이라고 하죠. 그럼 임금이 그걸 보고 이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들을 하고요. 상소는 조정 안에 있는 중앙 정치 안에 있는 관리들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상소문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중앙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왕하면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의 왕은 생각보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신권의 견제를 많이 받았고 왕이 굉장히 힘들어요. 맨날 아침에 6시부터 일어나서
문한인사, 경전공부, 또 신하대가 회의,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상소문 읽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다 단명하는 이유들도 있는 거야.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정부부터 보면 의정부는 나라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기구고요. 재상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합의해서 심의하고 결정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주로 포함되는 사람들이 삼정승이라고 부르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입니다. 영의정이 이제 정승들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이 좌의정입니다. 순위를 매기자면 조선은 왼쪽이 좀 높은 거예요. 왼쪽.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집행하는 2호 예병 현공에 6조가 있었던 거고 3사는 아까 설명 계속 드렸고 기타 기구를 좀 봐야 됩니다. 여기 기타 기구를 보면 여기 볼게요. 3사 밑에 보면 여기 왕 밑에 의금부라는 기구가 있어요. 특별사법기구는 뭐냐면 국왕의 직속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다는 대역죄인이라든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를 깨는 강상, 일종의 폐륜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 의금부에서 직접 왕이 재판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금부로 죄인을 압송하라 뭐 이런 것들 사극이나 뭐 드라마 보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의금부가 바로 국왕의 특별 사법기구입니다. 그리고 승정원은 말 그대로 왕의 비서입니다. 승선 고려시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승정원에서 이제 왕의 기록을 남겨놓은 게 승정원 일기라고 해서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조선시대 왕실의 기록을 남겨놓은 중요한 또 유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는 기구. 성균관은 알다시피 조선의 최고의 유학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성부는 수도 한양을 담당하는 한양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였던 겁니다. 이러한 기구들이 조선 중앙 정치의 핵심적인 기구들이었다라고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지방은 조선에서는 지방까지 통제하려는 중앙의 명령이 지방까지 모든 지방에 다 똑같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중앙 집권 체제, 모든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려는 그 방향에서 지방의 전국을 8도로 나누게 됩니다. 8도로 나누게 되는데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8도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조선은 이제 함경도 평안도에서 8도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름과 거의 비슷한 지역들이 많이 있죠. 8도로 나누게 되고요. 이 8도에 도에 보냈던 도의 총책임관을 뭐라고 불렀냐면 죄송해요. 지우고 다시 쓸게요. 관찰사입니다. 관찰사. 고려의 오도에 보냈던 지방관이 안찰사고 조선에서 팔도에 보낸 지방관은 관찰사라고 해서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사가 자기 밑에 이제 도 밑에 군과 현이 있는 거거든요. 조선은요. 도가 제일 큰 거고 그 밑에 군, 현이 있는데 이 군과 현에 파견된 지방의 관리를 수령이라고 부릅니다. 수령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도에 파견된 관찰사라는 거죠. 관찰사 이름 좀 기억하세요. 고려의 5도에 파견됐던 사람들은 안찰사, 조선의 8도에 파견됐던 사람들은 관찰사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고려와의 차이점이 이 부분이죠. 모든 350여 개의 군과 현의 수령을 다 보냅니다. 고려에는 이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군과 현을 속군, 속현이라고 불렀는데 조선에 가서는 속군, 속현이 없어요. 모든 지방에 군과 현의 수령이 다 파견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군과 현에서 지방의 실제적인 일을 담당했던 향리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제 일종의 직급이라고 할까요? 역할이 조선시대 오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수령을 도와서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그 정도의 역할이 축소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방, 뭐 저 사람은 이방 같아, 뭐 이런 간신,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 이방이 여러분 지방의 군가현에도요 조선의 6조처럼 이 2조, 호조, 예조처럼 지방에서는 방이라고 해가지고 방이라는 게 이제 이방, 호방, 예방, 형방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거기를 담당하는 그 이제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도 이방 이렇게 불렀던 거죠. 어쨌든 이런 지방관들이 모든 군의 현과 군에 파견됐다 기억을 해두시고 유양소는 뭐냐면 나라로부터 이제 양반이라는 직책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제 명예직 같은 거여서 지방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 있죠. 지방에 있는 양반들, 그런 사람들 좀 사족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에 있는 좀 양반의 품계를 가지고 있는 양반의 관직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든 자치기구가 유양소예요. 뭐냐면 얘네들이 이 지방에 있는
양반들은 원래 이 파견된 지방관, 수령보다 높은 등급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수령들의 자질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도 많아서 수령과 또 그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가 막 비리와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아서 이 지방에 있던 사족들이 이런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령의 지방의 이런 통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유양소였습니다. 그래서 유양소가 이제 향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더 나가서 수령의 지방 통제. 왜냐하면 수령이란 사람이요. 조선의 수령은 임기가 1년 아니면 2년이에요. 그리고 자기 출신 고향지라든지 자기 가족과 관련 있는 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데 그 지역 사정을 향리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향리가 맘먹고 나쁜 마음을 먹어서 뭐 악덕한 향리를 만나게 됐을 때는 지방 통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 유양소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또 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 통치,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도 이 유양소들을 초창기에는 인정해주고 서울에 있는 또 경제소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유양소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또 어느 정도의 뭐 고충을 수리하는 민원을 수리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행정구역 전국 팔도 관찰사 했고요. 수령 나왔고 향리 아까 설명했고 유양소 설명했고 관리 선발 기준은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예요. 과거가 문무 잡과라고 해서 고려와 다른 점은 무과가 드디어 등장했다. 승과가 빠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잡과는 뭔지 아실 거죠? 기술관을 뽑는 겁니다. 기술관. 뭐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치면 통역관이라든지 아니면 법률가 아니면 또 이제 의술을 펼치는 이러한 것들을 뽑는 그런 잡과가 있었다. 그리고 음서라는 것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있었지만 음서의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천거는 뭐냐면 높은 관리가 고위 관리가 추천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천거제라는 거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 조선의 중앙 통치 기구의 이름들 그리고 여기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 요거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관리 인사에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서경이란 건 이 우리가 봤던 3사의 사원부 사관원 그리고 홍문관의 관리들이 사인을 하는 거라고 하시면 생각하면 돼. 동의해 준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5품 이하의 조선도 역시 1에서 9품까지의 관리의 등급이 있는데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는 사원부 사관원 이 대관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서경이라고 하는 동의 절차를 받아야지만 관리를 임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왕이 함부로 임명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피제라는 건 뭐냐면 서로 피한다라는 거죠. 관리로 뽑을 때 예를 들면 지방에 파견하는데 우리 친척이 뭐 내가 부임할 지역에 살고 있다 아니면 우리 가족과 관련된 지역에 갈 수 없게 만들고 같은 근무 기간 예를 들면 2조에 여기 2조에 우리의 친척이 있다. 그럼 나는 2조에 갈 수 없는 등 이게 같은 기관에서 가족이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근무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제도가 상피제였습니다. 왜? 부정과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관리의 부정과 부패도 철저하게 감시하려는 나라가 조선이었고요. 지방간의 임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짧게 지방간을 이동시키면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확실히 고려보다는 중앙 통치나 지방 행정에 있어서도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페이지에 조금 내용을 좀 보충한 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외란이라는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외란은 임진왜란을 말하고요.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을 말합니다. 임진왜란이 1597년에 이제 정유재란이라는 일본이 다시 침략해 옵니다. 이 과정까지 좀 포함한다면 한 7년에 걸친 장기간의 전쟁이었는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특별히 조선의 기구들 중에서 권력이 강해진 기구가 하나 있으니 그 기구의 이름은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너무너무 중요한 기구입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통치체제의 그 앞에서 살펴봤던 조선 중앙정치의 핵심 기구는 바로 의정부였고 의정부 밑에 있는 육조가 실행하는 기구로 의정부 육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근데 이 비변사라는 기구가 임진왜란을 거치고 나서부터는 의정부 육조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가 되는데 그럼 이 비변사가 언제 설치됐냐면 정확히
1510년에 삼포회란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요. 삼포회란은 뭐냐면 세계의 항구, 부산, 울산 근처의 항구를 일본 사람들과 무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방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 와 있던 일본인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난리를 친 거야. 그걸 삼포회란이라고 하는데 1510년에 이 삼포회란을 계기로 비변사라는 이 외인들의 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분 비상사태가 발생했어요. 근데 언제 육조에 있는 병조에서 의정부로 올리고 의정부에서 임금한테 다시 보고하고 임금의 명령을 기다리고 이러면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란 뜻이에요. 비변사 자체가 비상사태에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여진족들이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또 남쪽 바다에서 왜구들이 쳐들어오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기구가 비변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비변사가 임진왜란을 함에 있어서 전쟁 중에 여러분 의사결정을 전쟁 중에는 비상시니까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기능이 강화됐던 거야. 그리고 여기에 원래 의정부에 들어가야 되는 삼정승과 고위 관리들이 비변사에도 확 이제 구성원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의정부를 모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비변사에 중요한 고위 관리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나라의 모든 일, 비상사태, 전쟁과 관련된 아니면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역할, 그 어떻게 하면 그것을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까라는 기구에서 아예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다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회의 기구로 비변사가 성장해버리게 기능이 커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른바 최고의 국정기구가 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비변사가 계속해서 최고의 기구로 자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비변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최고의 기구가 돼버리니까 그 전까지 중요한 역할하던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행정 체계는 거기서 원래 조선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유명무실한 이름만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는 역할이 없어졌고 더 나가서 효율은 높아 빨리빨리 처리되니까. 근데 이 좀 이따 우리가 다음 시간쯤 배우겠지만 붕당이란 건 뭐냐면 오늘날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당이 권력을 잡은 정당들이 이 비변사의 이 관리들, 구성원들을 자기 사람들만 다 심어놓게 되면서 특정한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일당이 모든 것들을 다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시작했던 거죠. 상대방 정당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정당은 권력에 동참시키지도 않는 이러한 붕당 중심의 기구가 돼버리면서 국가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돼버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가면 1800년대죠. 세도 가문이란 건 뭐냐면 힘 있는 몇몇 가문들이 왕의 부인 외척이라고 합니다. 그걸 왕의 외가 쪽 외가 쪽 사람들과 뭐 힘 있는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가문 그게 바로 이제 세도 가문인데 비변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의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국정농단이 심해지게 되니까 1864년에 고종이라는 임금이 즉위해서 그리고 사실상 고종은 이때는 흥선대원군 자기 아빠가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가서 비변사를 폐지시키고 모든 기능을 의정부와 육조에게 돌려주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변사는 일단 설치 과정과 기능이 강화되는 것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란과 또 일본인들 외고와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에서 외란 이후에 국정의 최고기구로 역할이 증대되었던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한 영향까지 한번 보셔야만 합니다. 조선의 군사제도는 중앙군은 5위라고 해서 무슨 위 다섯 개가 있었던 거고요. 지방군은 육지에는 병영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는 수영 같은 걸 배치해서 병영에는 총책임자가 병마절도사, 수영에는 수군절도사를 보내서 방어를 했습니다. 지방에는 관리 등용은 아까 봤는데요. 여기 오타가 하나 있어요. 문관이 아니라 이건 무관으로 바꿔주시고요. 문관을 뽑는 문과, 무관을 뽑는 묵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던 거죠.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시험 봤다는 건 뭐냐면 통역관에서는 통역을 뽑는 통역관리를 뽑는 그 기구에서 알아서 거기서 시험 봤다라는 거죠. 근데 문과 같은 경우는 탐관오리의 아들, 탐관오리는 뭐냐면 재물을 탐하는 아주 나쁜 관리,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관리의 아들이라든지 제가 다시 결혼한 사람, 재혼한 사람의 자손, 그리고 설은 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양반의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양반의
쉽게 말하면 첩의 아들을 서얼이라고 합니다. 서얼이라고 하는데 첩 중에서도 양반이 일반 양인 신분의 첩을 얻는 경우가 있고 천민, 노비 출신의 첩을 얻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양인 출신의 첩에서 나온 자식들을 서자, 이 천인첩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식들을 얼자라고 하는데 이 둘을 그냥 서얼이라고 하는데 응시가 불가능한 게 바로 이 서얼들이었다. 문과시험은 못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천거 있었고 음서 있는데 고려시대에 비해서 축소됐다. 2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만이 음서의 대상이 됐고요. 뭐 3품 이상의 뭐 관리의 조카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도 했었는데 음서 출신들은 고위관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교육기관에 조선의 최고의 교육기관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이고요. 성균관 밑에 오늘날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사부학당이라고 해서 한양에 동서, 남북 이렇게 네 개가 있었던 거예요. 학당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라고 해서 유학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학습지 그리고 교과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이 56에서 59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했던 내용들이 그리고 학습지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